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열 때문에 고생했던 세계에서 빠져나와 다시 함께 생활하는 세계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이로 지내려 하고 서로 친숙한 가운데 아주 조심하면서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거기에 무언가가 기대되고 그 기대된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지 제3의 경우는 없었다. 세상에는 틀림없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며 쓸데없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어느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에 따라 처신해야 했다. 본래 이 모든 것은 그냥 단순한 일로서 사람들이 겨우 이해하기만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약속된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바깥은 여름인데 교실 안에는 길고 똑같이 반복되는 수업 시간들, 프랑스어로 설명해야 하는 산책, 방문객으로 인해 밖에 있는데 불려 들어가야 되는 일,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일, 어떤 새의 슬픈 표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내 얼굴을 우습게 여겼다. 물론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본 일도 없는데 초대를 받고 와서는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 나쁜 아이, 아니면 얼굴을 핥히고 이제 막 생일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망가뜨려버리는 뻔뻔스러운 아이, 그리고 상자나 서랍에서 선물을 몽땅 끄집어내어 놀다가 무더기로 쌓아놓고 갑자기 가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언제나처럼 사람이 혼자서 놀면 이 약속된 세계, 아주 순수한 세계를 의외로 지나쳐버려 전혀 다른,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었다. 가정교사는 가끔씩 지독하게 심한 편두통을 앓았는데 그런 날에는 나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곳에 있었다.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하시면 마부를 뜰로 보냈는데 나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위층에 있는 어느 객실에서 마부가 집을 뛰어나와 긴 가로수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를 찾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객실들은 올스가르드 집의 맨 꼭대기에 나란히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거의 늘 비어 있었다. 객실 옆에는 커다란 구석방이 있었는데 내게 아주 흥미롭게 여겨졌다. 그 방에는 낡은 형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나는 그것이 주엘 원수의, 주엘 원수는 덴마크에서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주엘 원수의 흉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벽의 사방에는 회색으로 된 깊은 붙박이 벽장들이 쭉 있었다. 창은 장롱 위 말끔한 하얀 벽에 나 있었다. 나는 어느 한 벽에 붙은 옷장문에 열쇠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열쇠로 다른 모든 옷장문들을 잠글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동안 모든 장롱들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은색 실로 짜여진 감촉이 아주 차가운 18세기의 시종복이 들어있었고 멋지게 수놓인 조끼가 걸려 있었다. 다네보르크 훈장과 코끼리 훈장을 딸 때 입는 정복도 있었는데 호화롭고 거추장스러워 보였으며 안감이 아주 부드러워서 부인들이 입는 옷으로 여겨질 것 같았다. 그 다음에는 진짜 부인용 야외복이 그 안감들을 따로 떼어낸 채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걸려 있었는데 너무 커서 유행에 완전히 뒤떨어져 머리 부분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리오네트 인형과 같았다. 그 옆에는 장롱들이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깃을 세운 제복들이 걸려 있어 어두컴컴했으며 그 제복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입은 것 같이 보여 사실 보관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는 것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저것 입어보기도 하고 걸쳐보기도 하다가 좀 맞을 것 같은 의상은 서둘러 입어보고 그것을 입은 채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호기심에 가득 차 다음 객실로 달려가서 각각 다르게 보이는 조그만 유릭빛, 초록빛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좁고 긴 벽걸이 거울 앞에 서 보았다. 아, 거울에 비치는 것은 얼마나 떨리며 감격스러운 일인가. 흐릿한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에 다가가는 나보다 더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거울은 그것을 금방 믿지도 않았고 졸음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바로 비추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비추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비추어진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놀라운 것, 이상한 것, 아주 다른 것이었다. 다음 순간에 곧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서 묘한 기분이 들어 자칫하면 지금까지의 즐거운 기분은 온통 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즉시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눈짓을 하기도 하며 뒤돌아보고는 멀어졌다가 다시 마음 먹고 흥분하여 가까이 가면 마음에 실정이 나지 않는 한 공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어떤 특정한 의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런 의상을 하나 겨우 걸치게 되면 그 힘에 압도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작도 얼굴 표정도 심지어 상상조차도 영향을 받았다. 레이스로 된 옷소매는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내 손은 완전히 보통 때의 내 손이 아니었다. 내 손은 배우처럼 움직였고,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손은 스스로 빠져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나치게 표현한 것인가? 그런데도 이런 가장은 내 자신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 반대로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확실하게 의식하였다. 더욱 냉담해지고 더욱 나를 가장했다. 내가 교묘하게 가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점점 대담해졌다. 나 자신을 점점 더 높이 던져 올렸다. 내려올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솜씨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커져가는 안도감 가운데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불행하게도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마지막 장뿐이었고 나는 그것을 열기란 불가능하다고 이제까지 생각했었다. 어느 날 그것은 내 앞에서 항복을 했는데 특정한 의상 대신에 온갖 이상한 가면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 그 기막힌 우연이 나의 볼에 피가 솟구쳐 오르게 했다. 그것에 거기에 있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다. 바우타 가면 외에 이 바우타 가면은 베네치아풍의 가면으로 세 곳이 뾰족한 삼각 모자와 외투가 달린 것으로 18세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바우타 가면 외에 여러 가지 색깔 도미노가 있었고 동전과 같은 것들을 꿰매어 달아서 소리를 맑게 내는 부인용 치마도 있었다. 피에로의 의상도 있었는데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좀약을 넣은 작은 주머니가 비어져 나온 주름 잡힌 터키 바지와 페르시아 모자, 무디고 아무 모양 없는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 있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약간 경멸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은 공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속이 드러나 보이고 초라하게 걸려있어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면 그냥 짜부라져 버렸다. 그러나 나를 황홀하게 만든 것은 큼직한 외투, 옷감, 목도리, 베일 등이었고 부드럽고 아직 쓰지도 않은 커다란 이 천들은 모두 감촉이 보들보들하거나 매끄러워서 거의 붙잡을 수 없을 정도이고 아주 가벼워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묵직한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무겁기도 했다. 나는 이런 옷감들 속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무한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반려가는 여자 노예가 되고 잔다르크가 되고 늙은 임금이나 마술사 등 어느 것이든 될 수 있었다.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될 수 있었다. 특히 가면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래했다. 진짜 수염을 단 가면 아니면 몹시 위협을 주는 가면, 눈썹이 아주 많거나 축해 올라간 가면도 있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가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즉각 가면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가면을 쓴 듯한 개를 생각해내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개가 털이 많은 가면을 쓰고 언제나 뒤에서 충직한 눈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가장을 하면서 계속 웃다 보니 내가 무엇으로 변해버리고 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것을 거울 앞에 서서 결정하는 일이 새로움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쓴 가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꽉 끼었는데도 편하게 볼 수 있었다. 가면을 쓴 후에 여러 가지 천 중에서 겨우 하나를 골라내어 머리 위에다 터번식으로 감았다. 가면의 가장자리는 노란색 커다란 외투 속으로 가려졌고 윗면과 옆면도 거의 다 터번으로 덮였다. 마침내 더 이상 붙이고 달고 할 수 없게 되어 나는 충분히 변장했다고 생각했다. 긴 지팡이를 쥐고 팔을 쭉 뻗쳐 지팡이를 옆으로 짚고서 힘들게 질질 끌긴 했지만 근엄한 모습을 갖추고 객실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정말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훌륭했다.
그 모습이 거울에 다시 비춰졌는데 너무나도 실감이 나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벽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나는 몸을 약간 돌리고 마지막에는 두 팔을 들어 올렸다.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기도를 하는 엄숙한 동작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이 격식을 차린 순간에 가면으로 인해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서 들렸다.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위의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무언가 아주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놓여있는 작고 둥근 테이블을 내가 넘어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나빠졌다. 그 추장스러운 몸을 애써 구부리고 보니 내가 가장 염려했던 대로였다. 모든 것이 두 개로 쪼개어진 듯이 보였다. 화려하게 녹색과 보라색이 섞인 도자기로 된 두 마리의 앵무새는 각각 보기 흉한 모양으로 깨져 있었다. 사탕이 담긴 통은 굴러서 그 속의 사탕들은 마치 비단 실을 뽑아내고 난 뒤의 누에고치처럼 보였고 그 뚜껑은 멀리 달아가 버려 그 절반은 보이는데 나머지 반은 흔적도 없었다.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향수병이 산산조각 난 데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쓰다 남은 오래된 향수가 튀어나와 깨끗한 마룻바닥에 보기 흉한 얼룩이 졌다는 것이다. 몸에 걸치고 있던 천으로 재빨리 얼룩을 닦아내었으나 얼룩이 더 시커멓고 더러워졌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일어나서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보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아주 불편하였으므로 이런 바보스러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금까지 했던 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몸에 걸친 것을 모조리 잡아당겼으나 점점 더 죄어들 뿐이었다. 외투의 끈이 죄어들고 머리에 감은 천은 점점 더 늘어지는 것처럼 무겁게 짓눌렸다. 아울러 공기는 탁해져 엎질러진 향수에서 풍기는 변질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덥기도 하고 화도 나서 거울 앞으로 달려가 가면을 통해 내 손이 어떻게 움직거리는지 간신히 보았다. 거울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숨이 막힐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울은 나의 얼굴을 들게 하여 하나의 그림을, 아니 실제로 살아있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괴물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압도당하고 말았다. 지금은 거울이 강자였고 내가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이 크고 끔찍한 이상한 물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 괴물 같은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게 무서워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 자신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다. 1초 동안 나는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쓸데없는 애착을 가졌다가 이제 그 괴물 같은 사람만 남아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나는 거기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달리는 것은 그 괴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곳저곳 다 부딪혔고 집의 내부에 대해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혀서 그 위로 넘어졌다.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면서 달아났다. 문이 열렸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친절한 지베르젠이 있었고 하녀도 언그럭 담당 하인도 있었다. 이제 일이 해결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로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거기 서서 웃고 있었다. 하느님, 그들이 서서 웃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울었는데 가면으로 가려져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았다. 눈물은 안에서 내 얼굴 위로 흘러내리다가 곧 마르고 다시 흘러내리다가 말랐다. 마침내 나는 그들 앞에서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올리고 애원을 했다. 아직 가능하다면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지베르제는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와 그것도 가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계속 웃었던 일을 만년에 그녀가 죽기 전까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은 나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길로 언제까지나 넘어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의식을 잃고 마치 온갖 천에 쌓인 하나의 덩어리처럼, 정말 덩어리처럼 누워 있었음을 비로소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지베르제는 이야기해 주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어느 날 목사이신 에스페르젠 박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의 아침 식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힘들고 지루했다. 목사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완전히 안절부절 못하셨다. 말하자면 물고기가 육지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격이었다. 목사님이 하는 아가미 호흡은 힘들게 이어져 입가에 거품이 북적거렸으며 그 모든 것이 불안하였다. 대화의 화제는 정확히 말하면 전혀 없었다.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화제가 비싼 값에 매겨져 팔렸고 그것은 하나의 재고품 정리장 같았다. 에스페르젠 박사는 우리 집에서는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데 그는 결코 그런 개인으로서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가 생각하는 한 자신은 영혼의 구제에 종사했으며 영혼은 그에게 하나의 시설이었고 그는 그 영혼을 대표하였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임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이와는 다른 경우에 라바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 라바트는 스위스의 작가이자 개신교 목사입니다. 라바트의 표현을 빌리면 겸허하고 성실한 분만을 통해 은총을 받은 레베카 같은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 이외에 나의 아버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자세는 매우 엄격했으며 말할 수 없이 공손하셨다. 교회에서 나는 아버지가 서 있거나 기다리거나 몸을 수그리고 있으면 때때로 하나님을 지키는 수렵관처럼 느껴졌다. 그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공손한 태도로 임하면 그의 모욕감을 느꼈다. 만약 어머니가 분명하고 세세한 관습을 가진 종교에 빠져들어갔더라면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슴과 양 어깨 주위에 커다랗게 성호를 끊는 것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축복이었겠지. 어머니는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즐거이 무릎을 꿇고 표정이 풍부한 것처럼 양손을 구부리기도 했다가 똑바로 펴기도 했다가 하는 게 어머니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 나는 대체로 혼자 지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러 가지 발전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발전은 내가 절망적인 것을 체험한 어느 무렵이 훨씬 지난 후에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강렬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성되었다가 거의 같은 순간에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물론 혼자서 이런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지만 때때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다. 에스페르젠 박사에 대해 어머니는 거의 아무렇게나 대했다. 어머니는 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끼어들었다가 그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말을 하면 그만 됐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가 가버린 것처럼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시고는 그 사람은 어째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막 죽으려 할 때만 찾아다닐 수 있을까? 하고 때때로 말씀하셨다. 에스페르젠 목사는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에도 오셨지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의 오관은 서서히 죽어갔고 맨 처음 얼굴에서 시작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가을에 시내로 이사를 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아프기 시작했고 아니 차라리 곧 죽기 시작했다. 피부 표면 전체가 절망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왔는데 어느 날은 의사들이 모조리 와서 온 집을 자기 집인 양 여기며 행동했다. 두서너 시간 동안은 마치 중요 기밀을 다루는 고문관과 그의 조수들이 온 것처럼 굴었으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모든 흥미를 잃고는 순전히 형식적으로 따로 왔다가 담배를 피우거나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는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남동생인 크리스티안 백작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는 잠시 터키의 궁전에서 근무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주 출세하였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백작은 이국풍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나는 놀랐다. 아버지와 백작은 즉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셨는데
짐작컨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으리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얼굴이 아주 일그러졌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덜덜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억지로 무언가를 이겨내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존심에 관한 일이어서 그 말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신도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나는 겨우 크리스찬 백작에 관한 소문을 다시 들었다. 그것은 내가 우르네 클로스트에 있을 때였다. 마틸데 브라엔은 백작에 관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나는 그녀가 백작에 관한 소문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씩 에피소드로 만들어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외삼촌의 생활은 늘 소문으로 세상에 전해졌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문을 외삼촌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고 또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무한정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르네 클로스트가 외삼촌의 소유지만 그가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마도 그는 습관대로 여전히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국의 하인이 서투른 영어나 모르는 언어로 쓴 사망 통지서가 지구의 어느 끝에서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 하인은 어느 날 혼자 남게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 두 사람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행방불명된 배의 승객 명부에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우르네 클로스트로 마차가 달려 들어오면 나는 크리스티안 백작이 들어오기를 기대하여 가슴이 이상하게도 두근거렸다. 마틸데 브라엔은 만약 그가 온다면 우리가 설마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주말 내내 그에 대한 공상에 몰두했다. 그러면 그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에 대해서 소문이 아닌 무언가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나의 관심은 바뀌었고 어떤 사건들의 결과로 크리스티네 브라이에게로 관심이 옮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녀의 초상화가 화랑에 걸려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 고통스러울 정도였으므로 며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촛불은 무서운 듯 떠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갔다. 높은 문들이 내 앞과 위에서 장난치는 듯 스르르 열렸다. 내가 지나온 방들은 조용했다. 마침내 나는 깊숙한 곳에 있다는 느낌으로 화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오른쪽에 어둠에 쌓인 창이 있음이 느껴졌으니 왼쪽에는 틀림없이 초상화가 있으리라 느껴졌다. 촛불을 댈 수 있는 대로 높이 들었더니 정말 거기에 초상화가 있었다. 먼저 나는 여자들의 초상화를 보려고 마음먹었으나 울스고르에 있는 초상화들과 비슷한 그림들을 두서너 개 발견했다. 그 그림들을 밑에서 위로 비추자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환한 곳으로 나오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다려주지 않는 게 무정한 것 같았다. 이 화랑에도 역시 크리스티안 4세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덴마크 귀족 가문들의 인물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안 4세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완만한 곡선을 이룬 넓은 뺨 옆으로 멋지게 딴 머리가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아마도 그와 관계가 있는 여자들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 크리스틴의 뭉크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엘렌 마스린 부인이 미망인의 검은 옷을 입고 챙이 높은 모자에는 진주로 만든 끈을 달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크리스티안 4세의 자제들의 그림들도 있었다. 절세 미인이었던 엘레오노르의 왕비가 시련이 닥치기 전 인생의 절정기에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길덴 랩의 집안의 사람으로는 스페인의 여자들의 얼굴에다 볼연지를 바르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혈색이 좋았던 한스 울리크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울리크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울펠트 집안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있었다. 여기 한쪽 눈을 검게 분장하고 있는 사람은 헬리크 홀크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33살에 제국의 백작이 되고 원수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그가 처녀 힐케보르 그 크랍제에게 구원을 하러 가는 도중 신부 대신에 칼을 넣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집으로 돌아와 대담한 생활을 시작했으나 젊은 나이에 패스트로 일생을 마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님베겐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사신들의 초상화도 울스 고르에 있었다. 모두가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그려졌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비슷해 보였고 거의 쳐다보는 듯한 육감적인 입술 위에 눈썹처럼 수염이 가느다랗게 그려져 있었다. 내가 올리 공작과 오트 브라우의 클라스와 마 그리고 그 가문의 마지막 사람인 슈텐 로젠스 파레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의 초상화를 울스고로의 큰 방에서 보았거나 오래된 화집에서 그들을 표현한 동판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자들은 적었으나 아이들은 여럿 있었다. 내 팔이 이미 피로해져서 덜덜 떨고 있었으나 그런데도 나는 이들을 보려고 촛불을 다시 높이 들어 올렸다. 거기에 그려진 작은 소녀가 손에 새를 한 마리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 기분을 나는 이해했다. 몇 개의 그림에서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소녀들 옆에 앉아 있고 공이 하나 놓여 있으며 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는 과일과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 뒤의 기둥에는 그룹베 빌레 로란츠랑크 가문의 문장이 조그맣게 임시로 걸려 있었다. 그토록 많은 물건들이 어려서 죽은 소녀 주위에 마치 엄청난 보상을 하려는 것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소녀들은 그냥 자기의 옷을 입은 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다시 여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크리스틴의 브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나는 빨리 화랑 끝까지 달려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때 무언가에 부딪혔다.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어린 에리크 소년이 뒤로 물러서며 불빛 조심해 하고 속삭였다. 너였구나 하고 나는 기쁘게 말했다. 에리크가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 그는 다만 웃을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촛불이 흔들려 그의 표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았다. 그는 내게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 여자 초상화는 여기 없어. 우리도 아까부터 위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어. 그는 한쪽 눈을 깜빡이며 낮은 목소리로 어딘가 위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가 다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불현듯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라고? 하고 나는 물었다. 그 여자가 위에 있니?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바싹 붙어 섰다. 그 여자도 함께 찾고 있다는 거지? 그래. 우리들과 함께 찾고 있는 거야. 그 초상화를 사람들이 어디로 치워버린 것이로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고 그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자기 초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싶은 거야. 하고 에리크는 바로 가까이에서 속삭였다. 그렇구나. 하며 나는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에리크는 내 촛불을 불어서 꺼버렸다. 나는 그가 눈썹을 높이 축혀 올리고 밝은 쪽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캄캄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쳤다.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하고 짓눌린 듯이 소리를 질렀다. 목이 완전히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에리크는 내게로 뛰어와서 내 팔을 잡고 킬킬거리며 웃었다. 무슨 짓이니? 하고 그에게 대들지 말하면서 그를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는 딱 달라붙었다. 내 목을 끼얹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그걸 말해줄까? 하고 에리크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침이 내 귀에 튀었다. 그래 빨리 말해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나를 꽉 껴안고 내 귀에 다가가려 발도점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거울을 하나 갖다 주었어. 하고 그는 말하면서 다시 킬킬거렸다. 거울을? 그래, 거기에 그녀의 초상이 없으니까 말이야. 아니, 그런 짓을?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갑자기 나를 창문 쪽으로 끌고 가서 내 팔의 위쪽을 아주 아프게 꼬집었으므로 나는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에는 비치지 않아. 하며 그는 내 귀에다가 속삭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리크를 밀어냈다. 그의 몸의 어느 부분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그의 몸을 부러뜨린 것 같았다. 가란 말이야. 하고 나는 말했으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비치지 않는다고? 왜 비치지 않는다 말이니? 넌 바보야. 하며 그는 기분 나쁜 듯이 되받아 말하고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의 목도리는 갑자기 바뀌고 있었다. 마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울이 비칠 것 같으면 여기 없을 것이고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 거울에 비치지 않을 거야 하며 조숙하고 엄격한 말투로 명령하듯이 말했다. 물론이겠지 하며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고 얼른 말했다. 그가 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을 것 같아 두려워졌다. 나는 에리크를 붙잡기까지 했다. 우리 친구할까? 하고 나는 제안했다. 그는 나야 상관없어 하며 뻔뻔스럽게 말했다. 나는 친구로 지내보려고 해보았으나 감히 그를 끌어안지는 못했다. 다만 에리크 하고 말을 했을 뿐이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약간 자극했다. 갑자기 몹시 피로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창이 어디에 있고 초상화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에리크와 내가 돌아갈 때 나는 그의 손에 끌려 나와야만 했다. 나한테는 무엇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에리크는 나를 너그럽게 안심시키고는 다시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리운 에리크, 어쩌면 너가 정말 나의 유일한 친구였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지. 너가 우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구나. 너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알 수가 없어. 그때 누군가가 너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기억해. 할아버지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너를 그리게 했지. 매일 아침 1시간씩 말이야. 나는 그 화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나지 않아. 마틸데 브라에가 매번 그의 이름을 되풀이했는데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그 화가가 지금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를 보았을까? 너는 헬리오트롭 같은, 헬리오트롭은 태양의 회기라는 뜻으로 보랏빛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너는 헬리오트랩 같은 연한 보랏빛 비로드 양복 윗도리를 입고 있었지. 마틸데 브라에는 그 옷에 정신이 빠질 정도였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괜찮아. 나는 그 화가가 너를 제대로 보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가 훌륭한 화가였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그림을 다 그리기 전에 너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가 그런 문제를 조금도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단순히 너의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보자. 너의 다갈색의 두 눈이 같지 않다는 것이 그를 황홀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움직이지 않는 한쪽 눈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도. 테이블에 약간 기댄 듯이 있는 너의 한쪽 손 주위에 아무것도 그려넣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정해보고 옳다고 해보자. 그렇게 하여 너의 그림이 완성되어 우르네클로스도 화랑의 마지막 그림으로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림들을 모두 보고 나서 마지막에 소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볼 것이다. 순간적으로 저 아이가 누구일까? 브라의 가문의 아이겠지? 검은 바탕에 은빛으로 된 문장과 두구 꼭대기에 있는 공작 긴 모양의 장식이 보이겠지? 거기에는 에리크 브라에라는 이름도 적혀 있어. 그 그림은 처형된 에리크 브라에의 초상화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그림이 에리크 브라에의 그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소년은 소년이었을 때 죽었어. 언제인지는 문제가 안 돼. 너가 그것을 알 수 없을까? 손님이 와서 에리크가 불려나가면 마틸데 브라에 양은 에리크가 나의 외할머니 브라에 백작 부인과 너무 닮았다면서 그때마다 확인해 주곤 했다. 외할머니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셨는데 나는 그분을 뵙지 못했다. 그 대신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친할머니를 지금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친할머니는 그때까지 올스고로에서 사실상 살림을 쥐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수석 수렵관의 아내가 된 것을 늘 아주 불쾌하게 여겼으며 어머니가 결혼한 이후로 집안일을 넘겨주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쥐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하인을 시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결정하셨다. 어머니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어머니는 큰 살림을 꾸려나갈 능력이 거의 없었으며 중요한 일과 하찮은 일을 구분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라도 어머니는 항상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 같았으며 그 일과 관련하여 거기에 다른 점도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불평을 말해야 했을까? 아버지는 지극한 효자였으며 할아버지는 발언권이 거의 없으셨다. 내 기억으로는 할머니 마르가레트 브리케는 키가 크고 접근 나이가 아주 어려운 노부인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시종관인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연상이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할머니는 우리들과 같은 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셨다. 할머니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일종의 말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백작의 딸인 옥새에게 시중을 들게 했다. 이 백작의 딸은 이미 노쇠한 여자인데 할머니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관계로 의무감을 느끼고 아주 헌신적으로 모셨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작의 딸에게 베푼 일은 할머니의 유일한 예외적인 행동이었음이 틀림없다. 할머니는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았으며 동물도 가까이 두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할머니가 그 밖에 무엇을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다. 젊은 처녀 시절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무참하게 죽은 미남 펠릭스 리히노프스키와 독일 통일을 논의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총회의 보수파 의원입니다. 1848년 9월 봉기 중에 살해당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남 펠릭스 리히노프스키와 약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실제로 그 제후의 초상화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초상화는 그 집안 가족에게 되돌려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울스고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틀어박힌 시골 생활을 하게 되어 할머니 본래의 화려한 삶은 소홀히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할머니가 그런 생활을 슬퍼하셨는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할머니는 재주와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 기회를 놓쳐버려 그런 사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런 삶을 경멸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그런 모든 것을 속으로 깊이 감추고 그 위에다 여러 겹으로 껍질을 입히셨던 것이다. 그 껍질은 단단했고 금속처럼 약간 반짝거렸다. 그때그때 그중 맨 위의 껍질은 새롭고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가끔 할머니는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어린애처럼 참지 못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기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식탁에서 무언가를 잘못 삼킨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 모습은 눈에 띌 정도로 너무 갑작스러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것으로 인해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최소한 잠시나마 그녀가 마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센세이션하고 긴장되게 보여서 남의 주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이 우연히도 너무 자주 나타나므로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것을 걱정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마도 유일하게 걱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공손하게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할머니 쪽을 보았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건강한 식도를 제공하여 마음대로 써주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시종관이신 할아버지도 곧 식사를 중단하시고 포도주를 아주 조금 마시며 어떤 의견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딱 한 번 식사 때 할머니에게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신 적이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짓궂게 몰래 전해지다 보니 아직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 시종관의 부인이신 할머니는 어느 날 식탁보에 실수로 엎질은 포도주 얼룩에 대해 심하게 잔소리를 해대셨다고 한다. 그런 얼룩은 어떤 이유에서건 생길 수 있는데 할머니의 눈에 띄어 심한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말하자면 폭로되었다. 게다가 이름 있는 손님들이 많이 초대되었던 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몇 군데 보기 싫지 않은 얼룩을 터집 잡아 할머니는 침소 봉대해서 꾸짖고 비꼬는 잔소리를 해댔다. 할아버지가 살짝 눈치를 주고 농담 섞인 소리로 그만하도록 주의를 줄이고 애썼는데도 할머니는 고집스럽게도 계속 잔소리를 했다. 할머니는 한참 잔소리를 하다가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여태껏 없었던 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시종관이신 할아버지는 돌아가면서 따르고 있던 포도주를 받아서 잔에다 따르기 시작하셨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잔에 포도주를 채우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잔이 이미 완전히 채워졌는데도 그만두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점점 더 계속해서 따르고 계셨다. 마침내 참을 성이 없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가 웃고 난 뒤 그것으로 모든 일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모두들 살았다는 듯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제야 시종관이신 할아버지는 눈을 들고 하인에게 포도주병을 건네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할머니는 또 다른 버릇이 심해졌다.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한 번은 요리사가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할머니는 우연히 붕대로 감은 손을 보고는 온 집안에 요오드 냄새가 난다고 법석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일로 사람을 해고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설득하느라 무척 힘을 들였다. 할머니는 아프다는 것에 대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할머니 앞에서 몸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개인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할머니는 그 일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해 가을에 할머니는 소피 옥새와 같이 할머니의 방에 틀어박혀 우리들과의 접촉을 모조리 끊어버렸다. 당신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안 사정에 맞지 않은 때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었다. 방이 다 춥고 어번에서는 연기가 나고 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이 할머니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니었다. 할머니 마가레트 브리게 부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몹시 속이 상하였으며 입에 담기도 싫은 어머니의 죽음 같은 일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할머니보다 앞서 죽은 것 때문에 몹시 마음 아파하였다. 할머니는 언젠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또 죽어야만 한다고 종종 생각하였으나 재촉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것이다. 틀림없이 할머니의 마음에 드는 때에 그때가 되면 할머니도 아주 조용히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당신께서 정말 급하시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해 겨울에 갑자기 늙어버려서 그럴 때는 키가 크신 몸으로 바로 걸었으나 의자에 앉으시면 꼬부라졌다. 그리고 귀도 점점 멀어갔고 사람들이 할머니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쳐다보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할머니의 오관은 텅 비어 그 어딘가 들어있다가 잠깐 살아나고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어깨에 걸친 쇼를 바로 해주는 소피 옥새 양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바닥에 물이 쏟아졌거나 우리들이 불결하기나 한 것처럼 살피며 방금 씻은 큰 손으로 옷을 끌어당기곤 하셨다. 할머니는 봄 무렵 돌아가셨다. 어느 날 밤 도시에서 소피 옥새 양은 문을 열어놓은 채 잤는데도 그것을 몰랐다. 아침에 사람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유리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곧이어서 시종관이신 할아버지에게도 끔찍한 중병이 시작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수 있도록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것은 오고야 말았다. 내가 아벨로네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해였다. 아벨로네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해를 끼쳤다. 그런데다가 아벨로네는 호감이 가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나는 아주 일찍부터 어떤 동기로 인해 그렇게 믿어버렸으며 결코 한 번도 이런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벨로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 여자인지 물어본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우스운 일처럼 여겨졌다. 아벨로네는 늘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벨로네는 왜 있는 것일까?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어 옥새양만큼 확실하게 일을 맡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집에 있을 만한 일정한 소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벨로네는 왜 있는 걸까? 한때 아벨로네가 정신이 살짝 갔다는 것이 거론된 적이 있었으나 잊혀지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아벨로네의 그런 상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정신이 나갔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 외에도 아벨로네는 좋은 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강렬하면서도 확고한 음악성이 깃들여 있었다. 천사가 남자라면
아벨론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남성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멋진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강한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아벨론의 음악을 참고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나를 똑바로 위로 고양시켜 잠시 후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게 했다. 나는 아벨로네가 나에게 다른 천국도 열어주리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우선 우리의 관계는 아벨로니가 어머니의 소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활달하고 젊었는지 내게 믿게 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야기했다. 그 당시 춤을 추거나 말을 타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주 용감했었고 지칠 줄 모르는 성품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셨어 하고 말했다. 아벨로네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나는 아벨로네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내가 보기에 아벨로네는 꽤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녀가 이제라도 결혼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상대가 없었어 하고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는데 그때 그녀의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아벨로네가 예쁜가? 나는 놀라서 자문해 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집을 떠나 귀족 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역겹고 기분 나쁜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래의 그 학교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과 따로 떨어져 창가에 서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다. 그럴 때면 나는 뜰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순간일 때나 밤에는 아벨로네가 아름답다는 확신이 커졌다. 그래서 나는 긴 편지든 짧은 편지든 모든 내용을 그녀에게 쓰기 시작했다. 울스 고로의 추억과 소래에 있는 생활이 불행하다는 것을 썼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편지였던 것 같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방학이 드디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났다. 우리 둘은 전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마차가 뜰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손님처럼 자기 집에 마차를 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때는 한여름이었다. 나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달려 들어가서 금작화 나무로 향해 갔다. 거기에 있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벨로네가. 그대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으리라. 그대는 얼굴을 약간 들고 마치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 올스고르의 날씨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가? 올스고르 주변이 우리 둘의 따스러운 기운으로 온화해지지는 않았던가? 뜨락의 장미송이는 늦도록 피어 12월까지 피어있지는 않을런가? 아벨로네,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결코 잊은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을 그 당시에도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요. 아벨로네, 여기에 카펫이 있어요. 벽걸이용 카펫이에요. 이 설명이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제작된 융단으로서 파리의 클리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카펫이랍니다. 벽걸이용 카펫이에요. 나는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상상해요. 벽에 6폭의 카펫이 걸려 있는데 이곳으로 와 우리 천천히 보며 지나갑시다. 그러나 처음에는 뒤로 물러나서 6장을 한꺼번에 봐요. 얼마나 조용한 느낌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타워 모양의 푸른 섬들이 붉은색 바탕 위에 다소곳하게 떠 있어요. 그곳에는 꽃이 피어 있고 작은 동물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다만 6번째의 카펫에만 섬이 더 가벼운 듯이 약간 떠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늘 사람 하나가,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다양한 옷차림을 하지만 항상 같은 사람이지요. 때때로 그 여인 옆에 더 작은 사람, 하녀가 보이고 그리고 어디서나 문장을 쥐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커다랗게 함께 섬 위에 있고 줄거리 안에 있지요. 왼쪽에는 사자 한 마리가, 오른쪽에는 환한 모습의 일각수가 있어요. 일각수는 이마 한가운데 뿔이 하나 나 있다는 전설의 동물 유니콘을 말합니다. 일각수가 있어요. 그들은 같은 깃발을 들고 있으며 머리 위 높은 곳에 있는 그 깃발에는
붉은 들판 위에 푸른 끈으로 묶인 은빛 달이 3개 떠올라 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페부터 볼까요? 여인은 매에게 모이를 주고 있어요. 그녀의 의상이 얼마나 눈부신지 매는 장갑을 낀 여인의 손에 앉아서 바닥거리고 있어요. 그녀는 매를 쳐다보며 하녀가 가져다주는 접시에 손을 뻗어서 모이를 주고 있어요. 오른쪽 밑 여인의 옷자락에는 비단 같은 털을 가진 작은 개가 한 마리 앉아서 눈을 들고는 자기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섬 뒤쪽에 나지막한 장미 울타리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지 문장을 든 동물은 뽐내며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장이 동물에게 외투처럼 에워싸고 있어요. 아름다운 브로치가 문장을 채우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군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 카펫이 있는 곳으로 살며시 가보면 생각에 잠겨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인은 작고 동그란 화관을 엮고 있어요. 여인의 앞의 꽃을 엮으면서 하녀가 받쳐들고 있는 납작한 통에서 다음에 엮을 카네이션의 색을 깊이 생각하며 고르고 있어요. 뒤에 있는 벤치에는 장미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손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어 원숭이 한 마리가 그것을 찾아냈죠. 이번에는 카네이션을 끼워 넣을 차례예요. 사자는 이미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일각수는 화관을 짜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적 속에 음악이 울리지 않는다면 여인은 벌써 참지 못하고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장중하면서도 조용하게 의상을 차려입고 휴대용 오르간 앞으로 가서 선체로 건반을 치고 있어요. 하녀는 파이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오르간의 송풍기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인은 지금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요. 신비롭게 두 갈래로 따은 머리는 앞으로 넘겨져 있고 머리 장식을 하여 위쪽으로 한데 묶였고 그 끝은 투구의 짧은 장식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사자는 울음소리를 참아내며 기분 나쁜 듯이 오르간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으나 일각수는 율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요. 섬에는 넓고 파란색으로 직조된 황금빛 불꽃 무늬가 그려진 천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동물들이 일제히 일어서고 화려한 의상을 걸친 여인이 살며시 걸어나가는 듯 보여요. 그녀가 걸친 진주는 그녀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녀가 작은 궤를 열어 보이자 여인은 지금 늘 거기에 담겨있던 묵직하고 눈부신 보석 목걸이를 하나 끄집어내고 있어요. 작은 개가 여인의 옆에 마련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은 천막의 위쪽 가장자리에 적혀있는 문구를 찾아내었는지요? 거기에는 오직 내 하나의 소원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어찌된 일인가요? 왜 저 밑에 있는 조그만 토끼가 뛰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토끼가 뛰고 있는 것을 왜 즉각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는 할 일이 없고 여인은 길을 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는 일각수의 뿔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슬픔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곱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복이 군데군데 쭉 늘어진 녹빛이 감도는 검은 비로드처럼 그렇게 묵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축제가 열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기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에 있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자는 거의 위협하듯 주위를 둘러보는군요. 아무도 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인이 지친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피로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녀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뿐인가요? 사람들은 성체의 현 시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다른 한 손을 일각수에게 내밀고 있으며 일각수는 신나는 듯이 뒷다리를 들고 일어나서 여인의 무릎에다 앞발을 걸친 채로 있어요. 여인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여인은 일각수에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로네여, 나는 당신이 이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있어요. 아벨로네, 당신은 그런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분명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